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학습지 36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93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제대로 침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서의 모습, 그리고 37, 38페이지에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학습지 36 전시 동원 체제, 그리고 이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208에서 213페이지 펴두시면 되고요. 학습지는 36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제 앞부분에 세계사 파트가 나오죠.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파트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면 1929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저게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을 힘들게 했는가, 그리고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공업이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192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급이, 즉 물품의 공급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급을 사람들의 수요, 소비라고 하는 것이 받쳐주지 못하고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 즉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매력이 낮아진 것이 이런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거의 재앙 수준이죠. 그런 재앙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이 이제 생산력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들을 각 국가별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수요를 늘리는 게 핵심일 거 아니에요. 이런 공급을 줄일 수는 없잖아. 생산력을 다시 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토목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노동을 시키고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그런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이 식민지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은 국내에서 생산력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 공급들을 식민지에다가 판매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같이 식민지도 부족하고 내부 식민지도 좀 부족해요. 그런 나라들은 식민지도 부족하고 내부적인 어떤 시장, 국가 내부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대공황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국가들에서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향들 속에서 결국 뭘 선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냐면, 침략전쟁,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 전쟁 자체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수요라고 하는 모든 물품의 소비를 급증시킬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본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면서 이 대공황 이후에 일본에 이제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한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전쟁을 시작을 했던 게 만주사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만주사변 전후로 해서 이제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주사변, 그리고 만주국을 수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이 됐고, 정말 이제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전쟁을 더 이상 멈추지 않아요. 점점 전쟁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 즉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 1945년 패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이러한 일본이 끊임없는 전쟁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속에서 식민지, 조선, 한국 내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기를 이해하려면, 전쟁이 계속 확대되는 시기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통치 방식들이 왜 그런 통치 방식들을 사용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민족말살 통치와 전시동원 체제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죠. 1번.
황국 신민화를 내세워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다. 자, 뭐예요? 사람들을 뭘로 만들겠다는 거야? 황국,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 입장에서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신민, 뭐예요? 신화된 백성, 아주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들겠다. 황국 신민화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민족 말살, 즉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한민족, 우리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의식을 완전히 지우고 뭐로 만들겠다는 거야?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이제 1930년대 후반에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는가?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배경을 볼게요. 일제가 중일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도 침략을 하고요. 결국 미국이나 이런 태평양 국가들과의 전쟁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일제가 이렇게 침략 전쟁을 시작하면서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잠시만.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민족 말살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의도. 자, 보세요. 내선일체 한번 써보세요. 자, 의도는 뭐라 그랬어? 결국에 뭘로 만들겠다는 거야? 조선인, 즉 한국인들을 뭘로 만들겠다?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선일체, 일선동조 이런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지, 안쪽 땅 내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라고 하면 일본을 얘기합니다. 내, 선, 조선인,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 일선동조, 이건 좀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일본과 조선은 동조, 조상이 같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의 몸이 됐었어야 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선일체, 일선동조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황국 식민화 정책들, 좀 이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이런 황국 식민화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과 엮어서. 자, 먼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안쪽부터 안정화시켜 놔야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해대고 일본 입장에서 해대고 막 안쪽에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바깥쪽에서 안정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황국 식민화 정책, 머릿속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지워버리고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스러운 신민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일단 한번 써놔 봅시다.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겁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한국인들, 즉 조선인들을 전쟁의 병사로서 징집해가지고 병사로 사용하는 것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드라마, 옛날에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일본인 경찰이 얘기하는 대사인데요. 일본인 경찰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이런 한국인들도 조선인들도 침략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에요. 30년대 후반.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에게 총을 들려줬을 때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국인들에게 총을 들려줬을 때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대사를 볼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이게 지금까지 일본이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 조선인들이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들에게 총을 쥐어줬을 때, 즉 저들을 병사로 만들었을 때 과연 저들이 우리 일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울 수 있을까? 저 총구를 우리에게로 돌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마구 확대되다 보니까 병사가 매우 많이 필요해요. 일본인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조선인도 써야 돼, 이제. 병사로 써야 돼. 그런데 그 의구심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의심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없애는 작업이 뭐예요?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일본인들로 만들어서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충성스러운 병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이 목적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어떠한 배경, 의도에서 시행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해해보고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킬 때 뭔가를 계속 암기시키고 무언가를 계속 외우게 하고 하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여기에 제목이 써있죠. 황국 신민의 서사. 이런 것들을 암송하도록 강요합니다. 아동용도 있고요. 성인용도 있어요. 이 아동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게 될까요? 아동용 같은 경우에는 막 학교 같은 데서 외우게 시키고 그러겠죠. 왜 자꾸 마이크가 떨어질까요? 또 떨어지면 안 되는데 화날 것 같은데. 자, 황국 신민의 서사 이런 거를 암송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번에는 좀 목이 좀 쫄리더라도 꽉 쪼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 신하된 백성입니다. 2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성스러운 뜻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 뭐예요? 참고 인내심을 가득히 하여 단련, 몸을 그리고 정신을 훈련해가지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학교 같은 데서 계속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막 행사하면 학교 행사 같은 거 하면 황국 신민의 서사 먼저 한번 암송하고 외운 상태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행사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 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전통 신앙이 이제 신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신토의 사원이에요. 신토의 사원. 그래서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신앙을 일본의 전통 신앙 그리고 이 신토가 이제 전통 신앙들이 있잖아. 이 신토의 기본적인 핵심을 모든 물질, 모든 자연물, 모든 것에 다 하나하나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의 꼭대기에 최고 신인 누가 있다. 이렇게 가냐면 요 시기에는 천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대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신토라고 하는 전통 신앙의 사원, 신사의 참배를 강요함으로써 결국에 그 꼭대기에 있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기독교 파트, 개신교 파트에서 이런 신사참배 강요에 거부운동을 하셨던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신사예요. 여기에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건 이제 1920년대에 만들어진 신궁인데 신궁이잖아. 신사가 아니고. 조선 전체에 있는 신사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신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에. 그래가지고 이런 신사들에다가 신사참배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황국 신민화 정책의 또 하나의 모습, 민족말살 정책의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 그렇죠. 우리말. 우리말은 조선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말을 사용 금지하고 수업도 학교에서 완전 폐지시켜버립니다. 사실상 폐지시켜버려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교육을 안 하고 일본어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제 조선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 말을 그리고 나라의 역사, 조선사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래 있었던 소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기에 1941년에 바꾸게 되는데 이제 그 의미야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은 이제 황국 신민의 학교라고 하는 뜻으로 줄여서 이제 국민학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꾼 것도 요 시기쯤이다. 이 황국 신민화 정책, 즉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될 때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 중에 하나, 다섯 번째, 바로 이 일본식 성명 사용을 강요하는 창씨 개명이죠. 자, 여러분들은 성씨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 번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래 성과 씨는 다른 거예요.
성과 시는 다른데 일본은 우리는 성을 사용하는 나라고요. 북의 중심으로 아버지 계열 이 중심으로 성을 사용하는 나라고 이 시를 사용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시를 사용하는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문 있죠. 가문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가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 가문의 이름. 그래서 일본이 쓰는 건 이제 시인데요. 뭐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창씨개명은 뭐예요? 시를 만들고, 즉 일본식 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개명 뭐 하는 거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뭐식으로? 일본식으로. 즉 뭐 하는 거야? 일본식 이름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시, 성과 시의 차이를 얘기했죠. 시는 어떤 가문명이라고 했잖아. 즉 일본식 뭐까지? 가족제도. 이런 가족제도까지도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완전 정말 일본식으로 가문들, 일본식으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끝판왕이 또 창씨개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을 한번 살펴보면 제11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내지 일본 민법과 다르지 않고 관습에 따른다. 단 시에 대한 규정은 조선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일본 민법에 따른다. 시는 호주제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시는 호주가 정한다. 그래서 시를 빨리 만들어라 이거예요. 시를 만들어라. 그리고 창씨에 관해서는 조선인 호주는 시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조선인 호주 집집마다 있는 집에 그러니까 호주라고 하는 건 이 가문의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호주. 그래서 조선인 호주는 이 법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시를 만들어서 즉 창시를 해서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할 것을 요한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입학 거부를 하고요. 막 아이들을 엄청 막 패요. 막 아이들을 막 패. 왜? 창씨개명 하라고. 막 패가지고 집에 가요. 엄마 막 학교에서 나 너무 맞아. 우리 하자. 막 이렇게 막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제 창씨개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가 황국식민화 정책 그런 민족 말살 통치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즉 황국식민화 정책이 시행되는 본격적인 침략 전쟁이 확대되는 시기에 억압과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 한국인의 자유가 억압된다. 즉 언론 학술 단체들이 해산된다. 우리가 기존에 소위 문화 통치 시기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집회 이런 결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뭐야? 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이 됐었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고 하는 이 신문사 있잖아요. 신문사 폐간시키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대표적으로 해산당했던 학술단체 우리 배웠었어요. 조선어 학회가 또 해체되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날조를 해서 우리 얘기했었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라고 이야기를 저번 시간 35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은요. 진짜로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법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미 써있긴 한데 손으로 써보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합니다. 구금령. 자, 핵심 내용은 여기 밑에 써있죠. 형기를 마친, 즉 뭐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그럼 3년을 다 살고 나온 형기를 마친 독립운동가도 다시 구금할 수 있는 건데 뭐 어떤 근거냐 봅시다. 본령, 이 법은 아직 개전, 즉 뜻을 고쳐먹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개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런 뜻인데 개전하지 않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즉 독립운동 같은 걸로 잡힌 독립운동가들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구금, 가두어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충량한 충성스러운 황국 신민이 되도록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사상범죄를 방지하는 것, 즉 독립운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제2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어야 하는 경우, 석방 후 이 법,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위반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이거야. 저 독립운동가가 이제 징역 다 살고 나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 누가 봐도 다시 독립운동 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위반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재판소가 검사의 요구에 따라서 죄인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다시 가두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징역 몇 년 이런 형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독립운동으로 잡히면 그냥 대충 할 것 같아 보여 이러면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전보다 훨씬 더 국내에서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억압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억압과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각종 민족 운동들을 배울 때 뭐 중일전쟁 이후로 금지되었다. 중일전쟁 이후로 중지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왔을 텐데 그런 이유가 이 중일전쟁 이후에 이러한 정말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식민화 정책이 시행되는 이런 상황에 억압과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되다 보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뒷면으로 오면 이제 이 시기에 우리 앞에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어떤 민족 말살 통치 아니면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 억압과 통제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면에서 봤다면 이제 뒷면은 뭐냐면 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에서 무언가를 계속 뽑아 먹어가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로 쭉 가면서 결국에 전쟁의 확대 속에서 우리를 수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맥락은 똑같지만 제목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민족 말살 통치와 그다음에 하나는 뭐야? 전시 동원 체제죠. 즉 전쟁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어떤 물자 인력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동원해가는 체제를 이제 뒷면에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전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반도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중국이죠.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중국과 전쟁하려면 계속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한반도는 육지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위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해내고 거기서 사람을 가져다 쓰고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은요. 그래서 한반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뭘로 만들겠다? 병참기지, 군사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병참 기지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병참 기지, 군수 물자를 만드는 어떤 군수 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병참 기지라고 하면. 그래서 병참 기지와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대공황 이후에 식민지 경제 정책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방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고 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20년대 생각해 보세요.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됐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경제정책, 식민지 경제정책의 핵심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였다고. 원래의 정책은요. 그런데 점차 전쟁이 확대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업 단지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야. 이쪽으로 이제 식민지 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독점 자본, 그냥 일본의 대기업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점이 있었거든. 뭐냐면 노동력이 매우 싸요. 그냥 식민지 백성이니까 아주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 또 뭐가 있을까?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들, 북한 지역에 또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다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주로 공업, 얘들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라고 했을 때 전쟁 군수기지라고 하면 주로 어느 쪽을 발달시킬 것 같아요? 전쟁, 군수기지, 군수물품이라고 하면 그렇죠. 중화학공업 위주로
광업 쪽에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 지하 자원이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딱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는데 전초기지로서 딱 가까운 위치가 남부예요, 북부예요? 북부죠.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문제점 두 가지를 꼽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공업을 몰아놨다? 중화학공업에 몰아놨다. 즉 뭐예요? 경공업이 위축되죠. 이 경공업이 주로 다 뭐 하는 거야? 생활 필수품, 생필품 만드는 거잖아요. 생필품 부족 사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지역적으로 어디에 몰렸어요? 북부에 몰렸죠.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또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공업 발전이 격차가 생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또 문제점도 이러한 정책들을 보고 바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병참기지화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북부지방의 지하자원이나 값상 노동력을 이용을 하면서 어떤 그쪽에 중화학공업 같은 걸 추진하는 군수기지화, 공업화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물자를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물자를 뽑아갈 거면 그 물자를 뽑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켜야겠죠. 그게 뭐냐면 자, 남면, 북, 양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에는 면, 옷감의 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을 기르도록 하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도록 해서 군수물자, 또 중요한 거 옷 만들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 양 이런 걸 기르고 키워가지고 이제 물자를 수탈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오늘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보면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이 되고 자, 한 1934년쯤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는 이유는 산미증식 계획할 때 얘기를 했죠. 산미증식 계획이 이제 일본에서도 쌀 풍년이 들고 막 이러면서 일본의 쌀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조선에서 막 쌀을 가져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 쌀이 아니라 뭘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이제 공업을 위한 원료들. 이 원료로 뭐예요? 면과 양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지방에는 양을 사육해서 양모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요거는 한번 이해만 해보시면 돼요. 목적은 뭐냐면 공업 원료를 어디서 가져가겠다? 조선으로부터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조선에서 공업 원료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나라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서구 열강이 뭐 하는 거야? 무역을, 보호무역을 전개를 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싸게 파는 거야. 왜냐면 서구 열강 다른 나라 서양 나라들고 자기들의 공업 원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옷감 산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자기들도 재료를 잘 모아놔야 되잖아. 그러면 보호무역을 하다 보면 일본이 재료를 갖다 쓰기가 어렵잖아. 재료를 사다 쓰기가 어렵잖아요. 안 팔고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비싸게 팔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보호무역에 맞서서 일본 스스로 자신들의 방직, 옷감 만드는 이런 방직 자본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거야? 식민지에서 공업 원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을 맞춰가지고 남면 북양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의 추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목적이 뭐예요? 중일전쟁 도발이라고 하는 이 침략전쟁의 확대라고 하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을 침략하려면 뭐 해야 돼? 물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걸 안정적으로 보급해주는 기지로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조선을 기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구조가 군수산업, 즉 모 위주, 중화학공업 위주로 개편이 되고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전쟁 물자를 만드는 군수산업 위주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소비지 산업, 경공업들이 위축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북부 지역이 공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북 간의 어떤 차이도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미나미 지로라고 하는 이제 당시 총독이거든요. 그 총독이 병참기지와에 관련해가지고 했던 얘기를 이제 교과서에 있어서 가져온 건데 한번 읽어보면 이번 사변에서 우리 조선이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공출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올렸다. 군수물자를 조선에서 어느 정도 뽑아 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대. 그러나 아직 불충분하다 이거예요. 중국 대륙 작전군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해상 수송이 차단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중국 대륙 작전군에 의해서 자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과 중국은 육지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사이에는 바다죠. 그러니까 자 사실 일본이 조선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 땅에서 전쟁을 진행 중인데 즉 일본이 중국으로 직접 물자를 이렇게 바다로 실어 나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다로 실어 나르는 이 중국 배를 그러니까 일본 배를 중국 군대가 일본으로부터 해상 수송을 하는데 이걸 막을 수도 있잖아. 차단할 수도 있잖아. 해상 수송, 수송이겠네. 수송. 해상 수송을 막을 수도 있잖아. 차단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힘만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막혔을 때 어디가 살아있으면 조선이 안정적으로 보급해 줄 수 있으면 일본 입장에서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 산업 분야를 다양하게 만들고 군수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둬야 된다. 전쟁을 진행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가다 보면 여기가 바다에서 막힐 수도 있다. 막히더라도 어디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조선에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키워야 된다. 군수공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와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전쟁 확대를 위해서 무언가 공업화 정책들, 병참 기지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들 이제 준비할 만큼 준비했으니까 뽑아 써야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겠죠. 자, 4번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당하다. 그러면서 중일전쟁이 도발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져다가 손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즉 전시 동원 체제, 전쟁이 진행되는 시기에 동원, 물자든 인력이든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일본이 이러한 법을 만듭니다.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자,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만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일본 전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고 대만,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이 도발된 이후에 직접적이든 강제적이든 어떤 여러 방식으로 인력, 사람이든 물자든 수탈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 4조 한번 보세요. 제국 신민을 징용해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징용,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징집할 수 있다는 거야.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단 군대로 끌려가는 애들은 군대로 갈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제 7조 보세요.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해서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7조. 지금 자,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과 이런 대대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동자들 가져다 쓴다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 7조는. 그 파업 같은 걸 막을 수 있게 법을 만들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제 8조.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생산, 수리, 배급 나누어 주는 거, 양도 건네주는 거. 그리고 기타의 처분, 그리고 사용, 소비, 소지, 가지고 있는 거 및 이동에 관해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건을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와야 되고 줬다 주라 그러면 줘야 되고 물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명령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즉 뭐냐면 국가총동원법은 결국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껏 사용하고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러니까 시점은 뭐로 잡아줘야 돼요? 중일전쟁 이후라고 잡아주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시기에 만들어졌구나를 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위시한 그러한 이런 전시동원 체제 속에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보자면, 자, 병력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야,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뭘 진행을 했던 거예요? 민족말살통치, 한국신민화 정책을 진행을 했던 거잖아. 그들에게서 조선인, 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지우고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죠.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신민화 정책을 했잖아. 이제 가져다 써야지. 지원병, 이름은 지원병이지만 사실상 강제로 데려가는 겁니다. 지원병. 그리고 학도지원병,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병제. 그리고 마침내 완전 후반부에 진짜 급해졌을 때는 이제 징병제를 시행을 합니다. 즉 조선인들도 징집해 가겠다는 거예요. 징병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자, 노동력과 관련해서 보면은 뭐 여자, 정신, 근로령, 근로, 보국대, 그리고 뭐 일본군, 위안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표현이 있죠. 국민 징용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력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징용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져다 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제 정신 근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좀 구분을 하세요. 자, 일본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성노예죠. 성노예로서 일본 군들의 성놀이개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거고요. 일본군 위안부는 이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의 노동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근로잖아요, 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은 한 페이지로 아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그런 활동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물건. 이거는 지금 사람이죠. 1, 2번은. 요거는 물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자를 공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붙이나 전쟁 물자. 쇠. 이거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어야죠. 전쟁 물자 및 쌀. 쌀도 필요하죠. 왜? 식량이 필요하잖아. 미국을. 그래서 여러분들 공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 시기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니까 공출이라고 하는 표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공출해가. 그럼 사람들 먹을 거 없어. 그럼 뭐가 시행이 돼야 돼? 배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요만큼 먹으라고. 하루에 그 할당량을 나눠주는 배급제. 그래서 공출과 배급제가 시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지원병, 그리고 물자 공출해라, 그리고 이때 막 뭐도 시행되고 있어요. 창씨개명 이런 거. 근데 사실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시키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돼?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을 한 건 뭐냐면, 밑에 사람들을 쫙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자, 다 같이 우리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씨개명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지원병 보냅시다. 우리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 전쟁을 진행 중인 우리 천황폐하의 군대에게 돈을 보내줍시다. 이런 운동들을 벌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 이름에서 확 느낌 오죠? 국민 정신을 총동원하자라고 하는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거야. 국가에서 자, 내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밑에서부터 자, 우리 합시다 밑에서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원병을 모집하는데 이런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의 조직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국반 헌금을 돈 모아가지고 국방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물자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창씨개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 자, 중앙 조직이 있고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중앙 조직이 있고, 이 중앙 조직에 이제 밑에 하부 조직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하부 조직들 밑에 또 아주 끝에 말단 조직들이 있겠지. 진짜 마을별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 완전 제일 하부 조직이 반상회예요. 반상회.
그래서 이 반상회가 전국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서 진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일장기를 개항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이 신사 참배합시다. 우리 같이 돈을 모읍시다. 돈을 모아서 애국저금이란 모습. 그래서 나중에 국방헌금으로 보내야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또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과 반상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들만 한 2개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 공출 있잖아? 공출과 배급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죠. 미국 공출을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거 읽어가지고 쓴 건데, 자, 우리들의 협력의 힘이 이 전쟁애라고 써 있어요. 전쟁에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서 귀축미영 이런 표현을 써요. 귀축미영, 귀신, 마귀, 축, 짐승 이런 뜻이에요. 귀축, 마귀와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을 때려 부숴버리자. 공출하는 쌀은 우리 마을의 공동책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마을 공동책임이죠. 내가 안 내면 옆집이 내야 돼. 이런 마을의 공동책임이니 하루라도 빨리 공동 출하합시다. 뭐 이런 미국 공출 홍보 포스터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요건 이제 공출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쌀 생산량은 뭐 늘기도 하고 팍 줄기도 하고 막 이러죠. 쌀 생산량. 근데 공출량은 꾸준히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공출 비율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생산량 대비 공출 뽑아가는 것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죠.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없고요. 배급받아도 그 배급을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배급이 제대로 되겠어요? 특히나 전쟁이 점점점 진행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잖아요. 일본이 져가는 가운데에서 물자는 더욱 부족해지고 사람은 더욱 부족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먹을 거는 없고 그런 굉장히 처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겠죠. 당연히.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6페이지에서는 뭘 살펴봤다? 민족 말살 정책,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전시동원 체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 시점을 딱 잡는 거예요.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황국 신민화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는지를 첫 페이지에서 잘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진 땅을 군수공업화시키고 여기서 물자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시동원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지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37, 38에 이어가면서 광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러 민족운동 단체들의 이합집산을 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